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그 빅뱅과 그 입자의 형성 과정을 쭉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대순으로 해서 빅뱅 시작 후 38만 년 정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 과정을 일단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흐름도를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아주 세세하게 어떤 시간이나 또는 그 당시의 온도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식의 특징들이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 따로따로보다는 흐름도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외우기 좋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빅뱅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죠? 이때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1초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죠? 1초가 안 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때 빅뱅 후에 우주의 크기가 점차 커져 나갈 건데, 이때 우주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질량 자체는 항상 일정했기 때문에 밀도가 점차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기본적인 과정을 좀 이해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초가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 때 일단 기본 입자의 형성이 일어났었죠. 자, 이 기본 입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쿼크랑, 그지? 렙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입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역시 1초가 안 되는 짧은 순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쿼크 3개씩 결합해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은 좀 더 지나서 3분이 되었을 때 뭐가 형성되었다? 원자, 핵이 형성이 되었다. 근데 이때 생성된 원자 핵은 원자 번호 2번의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이었죠. 맞지? 근데 그 전부터 원자 번호 1번의 질량수 1짜리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맞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입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원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는요, 원자 스스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핵 분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설에서 그 내용 자체가 좀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찌됐건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3분 때까지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더 이상 헬륨 이후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즉,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이 필요한데, 그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빅뱅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얼마 동안은, 특히 이제 3분 동안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온도와 압력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때 가벼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시의 우주의 온도로는 그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었고요. 헬륨조차도 만들 수 있는 온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3분 이후로부터는 이런 핵융합 반응이 중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그 전에 만들어졌던 기본 입자들,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들, 그리고 각각 원자 핵들이 그냥 흩뿌려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38만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근데 이 38만 년 때 드디어 뭐가 형성되었다? 원자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때 이제 원자의 형성 과정을 보는 건데, 원자가 형성됐다라는 것은 바로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때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원자 핵은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왜 38만 년 때까지 원자가 형성되지 못했느냐? 그 전에 이미 벌써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렙톤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렙톤의 일종. 이때 쿼크와 렙톤 둘 다 기본 입자죠. 각각 쿼크 6종류, 렙톤 6종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쿼크들은요,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만큼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종류의 쿼크들이 각각 우주 공간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기는 힘드니까 얘네들이 3개씩 결합을 해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 중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나온다라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때 초반에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1대1의 개수비로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조금 더 안정화된 개수비가 7대1 또는 8대1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쿼크들이 불안정하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든 건데 이때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서도 양성자가 조금 더 안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성자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양성자로 바뀌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을 형성했을 때 질량수 1짜리 원자핵과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이 각각 개수비로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로는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미 전자는 렙톤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원자핵이 형성된 3분 때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온도가 약간 좀 높은 상태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원자핵이 형성된 다음에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M으로 전자를 탁 잡아당길 거예요. 전자를 탁 잡아당길 건데 문제는 전자가 그 당시에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가 38만 년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38만 년 때는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거든요. 3000 켈빈 하면은 보통은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의 개념으로 거의 한 3000도 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켈빈이라고 쓰는 절대 온도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 켈빈 정도 되었다면은 그 당시에 섭씨 온도는 여기서 273을 빼주면 될 텐데 뭐 그냥 대충 온도가 한 300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온도까지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드디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8만 년 때 뭐가 형성되었다? 원자가 형성되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식의 원자 같은 입자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별과 같은 이런 천체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페이지 57쪽에 네 번째, 빅뱅으로부터의 38만 년 후 거기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지? 그 당시에 우주 온도가 얼마였다? 3000 켈빈이었다. 그 전까지는 우주의 온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38만 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된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설명 보시면은요,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원자의 형성은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까지 낮아져서 원자 핵이 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자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맑아진 우주가 있습니다. 그죠? 내용을 볼게요. 원자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자가 빛과 충돌하여 빛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빛이 퍼지지 못해서 우주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원자가 형성된 후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면서 빛의 진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줄어들어 우주가 투명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38만 년 이전까지는요, 일단 우주의 크기도 좀 작은 데다가 너무 많은 입자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기본 입자도 있었죠. 기본 입자들이 쿼크랑 렙톤 6종류씩 있죠. 거기에 양성자, 중성자 있죠. 원자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입자들이 우주 공간에 흩뿌러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그 물질을 통과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전자와 같은 입자의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는 충돌을 해서 빛의 진행이
뭐 방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방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요 전까지, 그러니까 38만 년 전까지는 쌍생성이라고 하는 것과 쌍소멸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쌍생성과 쌍소멸이 뭐냐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빛이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물질이 다시 빛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빛이 물질로 바뀐다? 예를 들어 빛을 쬐어주니까 거기 갑자기 물질이 뿅 하고 나타난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파동일 뿐만이 아니라 입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하나의 입자가 다른 물질로 바뀌는 시기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체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빛이 물질로 바뀐다? 그 말인 즉슨 전자와 충돌을 했어요, 빛이. 그러면은 그 전자가 빛을 흡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빛을 방출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을 흡수, 방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 과정이 38만 년 전까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주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빛들이 이 사이에서 어딘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 튕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주를 바라본다면요, 저 내부에 빛은 있지만 빛이 외부로 빠져나오질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우주의 안에서 나오는 빛들을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가 불투명한 상태로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38만 년 이후에는 원자가 형성됐어요. 충분히 이제 우주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원자핵이 전자들을 붙들면서 결과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 내에 빈 공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빛들이 우주 공간을 돌다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모든 방향으로 빛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 통과하는 우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우주를 우리가 투명한 우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38만 년 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가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구와 그 별 사이가 투명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38만 년 전까지는. 근데 38만 년 이후부터는 우주가 투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습니다. 별표를 좀 칠까요? 자,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남는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어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빛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원자핵이 전자를 딱 붙잡으면은요, 이때 처음에 원자핵 그리고 전자가 가지고 있던 각각의 에너지들보다 둘이 합쳐져서 원자가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해지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져요. 아시겠죠?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었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결과적으로 빛이 되어서 외부로 방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빛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즉 점차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빛들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치? 그렇다면 앞서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요 빛들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이거는 당시에 이제 38만 년 때부터 우주 공간으로 뻗어져 나가기 시작한 빛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빛은 그 당시의 온도와 같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온도가 얼마였다? 3000켈빈이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요 우주 배경 복사도 그 온도가 3000켈빈부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주 공간으로 빛들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들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3000켈빈에서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시면 네모칸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게 첫 번째, 바로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그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됐을 것이다? 몇 대 몇이 됐을 것이다? 3대 1이 됐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우주 배경 복사예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됐을 것이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공간을 뻗어져 나가면서 점차 온도가 낮아져서 아마 특정 온도에 도달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런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재 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됩니다. 근데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앞서 처음에 빠져나갔을 땐 3000켈빈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 2.7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빅뱅 우주론에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했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하면서 이것도 대표적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내용 읽어볼게요. 우주 공간 내 어느 방향에서나 약 2.7켈빈의 흑체에서 방출되는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흑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이 흑체는 가상의 물질입니다. 까만색 물체거든요. 까만색 물체인데, 흑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물체에게 빛을 딱 줘주면은요, 빛은 이제 결과적으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쏘아주면은 그 물질이 빛을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그 에너지의 일부를 쓰고 남는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흑체라고 하는 물질은요, 받아들인 에너지를 100% 방출하는 물질을 이제 흑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 흑체라고 하는 것들을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주 공간 내에서 지금 설명에서처럼 2.7켈빈 정도의 흑체에서 방출되는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는데,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폭발 후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이때가 언제야? 38만 년대잖아, 맞지? 이때 방출되었던 복사,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 빛입니다. 빛, 그죠? 에너지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것을 복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뻗어나갔던 빛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내려가서 현재 몇 켈빈으로 보이는 것이다? 2.7켈빈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 때 뻗어져 나갔던 3000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까지 떨어졌던 것. 알겠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펜지어스랑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파 안테나로 가지고 전파를 송수신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다가 자꾸 이제 잡음이 생기는 것들을 관찰하게 돼요. 근데 지구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TV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이제 전송을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안테나로 수신해가지고 그것의 영상을 틀고 소리를 틀어봤는데 자꾸 영상에서 지직지직거리고 소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잡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잡음들이 생길까?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 안테나에 뭐가 문제가 좀 있나?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하다가 보니까 이 잡음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파가 섞인 것이고, 이 전파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전파가 아닌 외부에서,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고 있는 전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파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전파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앞서 이야기했던 2.7켈빈 정도 온도가 됐을 때의 빛의 파장과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왼쪽에 코비 위성이 관찰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관측을 해보거든요.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랬을 때 띄웠던 위성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코비 위성입니다. 코비 위성은 우주를 전방위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관찰되는 우주 배경 복사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위성입니다. 근데 이 코비 위성 말고도 이후에 WM의 위성 같은 것들을 또 써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하거든요. 알겠니? 그런데 그런 위성의 이 촬영 결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당시에 우주에서 뻗어나갔던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가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한 점에서부터 빛들이 퍼져나갔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퍼져나간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으로 관찰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퍼져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주는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코비 위성이 있고요, 교재에 지금 없는데 WM의 위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코비 위성과 WM의 위성은 각각의 우주 배경 복사의 뭐 양 같은 것들을 색깔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모두 다 골고루 딱 퍼져나갔으면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깔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어느 부분은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연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영역으로 뻗어져 나간 것은 맞지만 그때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뻗어져 나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결과적으로 빛들이 그렇게 균일하지 못하게 어느 쪽으로는 좀 더 많이, 어느 쪽으로는 좀 더 적게 이렇게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갔다면은 우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자들도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중에서 모두 다 균일하게 퍼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는 입자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어느 부분은 입자가 좀 적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 전체의 밀도가 완벽하게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 만들어졌던 수소나 헬륨 같은 저런 원자 같은 것들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갔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많이 모여있는 장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밀도가 높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니? 그러니까 이 이후로 입자들이 좀 많이 모여서 좀 균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입자들이 뻗어나가면서 균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도가 조금 큰 지역이 결과적으로 별들의 재료가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별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우주 구조의 형성 보시기 바랍니다. 38만 년의 혼탁한 우주를 뛰쳐나온 우주 배경 복사는 이론적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우주 전역에서 거의 동일한 온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측정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의 10만 분의 1 정도의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났던 시기의 우주 온도가 지역에 따라 10만 분의 1 정도 달랐다는 것은 그 지역의 밀도 변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서 계속 보면은 즉 그 시기에 우주의 밀도가 지역에 따라 10만 분의 1 정도씩 조금씩 달랐다는 이야기는 작은 물질의 불균일한 분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불균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많이 모여있는 장소와 적게 모여있는 장소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는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그지? 더욱더 그런 현상이 뚜렷해졌을 것이고요. 물질은 중력의 영향으로 밀도가 높은 곳으로 모여들어서 결과적으로 빅뱅 이후 약 10억 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들, 즉 별의 재료가 많은 장소로부터 별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입자의 발견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관련된 내용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빅뱅 우주론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었을 겁니다. 우주가 한 점에 모여있다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지금 현재까지 팽창되어 왔을 것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주의 나이 계산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계산했었는데, 한 점에서부터 우주가 이렇게 커져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과거의 우주, 현재의 우주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는 커졌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지금 현재 은하가 여기와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면은
이 사이의 거리를 알고 얘네들이 각각 물러나는 후퇴 속도를 알고 있다면은 그것으로 가지고 시간을 되돌려서 뭘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나이 t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요, 우주가 팽창됐을 때 그 팽창되는 속도가 일정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 우주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팽창되지는 않았어요. 우주는 크게 보면은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주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팽창된 건 아니고요.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팽창이 되거든요. 우주가 팽창되는 저 이제 빅뱅 우주론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지? 우주의 팽창에 관련된 또 다른 이론에서 가속 팽창 이론과 감속 팽창 이론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빅뱅 우주론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기본 개념에서 요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속 팽창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팽창 속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팽창이 되는 거. 알겠니? 그리고 감속 팽창 이론은 그러면서 팽창 속도가 좀 더 줄어드는 거. 알겠니? 이해가 돼? 그런 식의 설명이거든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일정하게 팽창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팽창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근데 그런 현상이 아니라 처음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팽창이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팽창이 돼요. 뻥 하고. 그러면서 점차 팽창 속도가 줄어들면서 우주가 계속 커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니?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 때부터는 또다시 팽창 속도가 빨라져요. 알았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팽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은 엄청난 팽창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팽창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팽창을 하다가 다시 빨라지는 시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뭐 여기서 그림으로 뭐 간단하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미래의 우주를 한번 좀 예측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었던 거는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뭐 그런 사실까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 미래의 우주는요, 계속해서 팽창을 할까요? 아니면 팽창을 중지하고 일정한 크기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크기가 감소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자, 봅시다. 우주의 미래 볼게요. 관측된 증거에 의하면 현재 우주는 팽창하는 시기에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가 계속 무한대로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은 팽창하다가 멈출 것인지, 아니면은 팽창을 하다가 다시 수축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것은 우주의 밀도와 팽창 속도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우주의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임계 밀도는 우주의 밀도를 계산을 해서, 알겠니? 우주가 팽창을 정지할 때 밀도예요. 우주의 팽창이 정지할 때의 밀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주가 커지지 않을 때 그때 밀도를 우리가 이제 임계 밀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니? 근데 우리는 우주의 밀도를, 우주의 모형을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입니다. 근데 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열린 우주가 있고요. 열린 우주,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닫힌, 그죠? 힘자죠? 한글이 제일 어렵다니까?
흰 우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우주 모형이 있어요. 됐니? 근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열린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지금보다 우주가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주 밀도가 있고요. 임계 밀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임계 밀도가 현재 밀도보다 큰 상태. 알았니? 오케이? 현재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도가 좀 더 커져야지만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한다는 거. 됐니?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는 이제 팽창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우주죠. 팽창이 정지된 거.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밀도와 임계 밀도가 서로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니? 근데 닫힌 우주는 수축하는 우주입니다. 팽창 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밀도랑 임계 밀도를 봤을 때 현재 밀도가 좀 더 큰 상태거든요. 이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에서 열린 우주는 커지는 거예요. 알았어? 평탄한 우주는 어느 정도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크기가 커지다가 작아지는 우주. 이게 결과적으로 프리드만이 생각을 했었던 우주 모형입니다. 됐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모형으로 가지고 우주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우주의 팽창 모형은요, 열린 우주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린 우주. 앞서 선생님이 그 우주의 팽창 이론을 빅뱅 우주론의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 그거 설명했다 그랬었죠? 맞지?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주 모형은 어떤 거냐면요, 우주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겠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주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급격하게 팽창되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팽창되고 있는 거. 알겠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우주 모형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별달리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문제 자체에서 단독 문제가 출제돼 봤자 기껏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면 다행이고요. 한 문제 정도만 나와도 뭐 될 정도의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내용은 이미 벌써 융합과학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벌써 다 배우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1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미 벌써 융합과학 때 배움으로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추가가 되는 내용은 좀 전에 봤었던 우주 모형,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42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제 페이지 42쪽부터는요, 우리가 빅뱅 이후에 가장 먼저 생성되었던 기본 입자에 관련된 내용과 그 입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 4가지 종류를 좀 따져볼 거예요. 자, 여기는 정리만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기본 입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기본 입자는 크게 2가지라 그랬습니다. 쿼크라고 하는 게 있었고 렙톤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맞죠? 이때 쿼크와 렙톤이 각각 6종류씩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맞지? 자, 그랬을 때 내용 그대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질의 기본 입자에서 원자 핵의 모형은 계속 발전하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인 기본 입자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의 기본 입자계와 4가지의 기본 힘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표준 모형인데, 쉽게 말해서 원자 같은 물질의 기본 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3가지의 기본 입자계가 있다 그랬고요. 3가지의 기본 입자계가 있다 그랬고, 거기에 4종류의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것으로 가지고 이제 원자의 모형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요 세 가지의 기본 입자계는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쿼크, 그 다음에 렙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체라고 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입자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네 가지의 힘은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의 힘으로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세 가지의 기본 입자계라고 좀 볼게요. 아, 난 왜 자꾸 글씨를 틀리지? 가끔 쓰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자꾸 틀려요. 아,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 자, 어찌됐건 저렇게 이제 세 가지 기본 입자계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바로 밑에 세 가지 기본 입자계 나와 있죠. 6종류의 쿼크, 6종류의 경입자, 그리고 4종의 힘의 매개 입자를 표준 모형에서는 기본 입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렙톤과 쿼크, 요 두 가지부터 좀 먼저 볼 건데요. 자, 쿼크부터 먼저 봅시다. 쿼크는요 6종류가 있어요. 맞죠? 6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U라고 적어서 읽을 때 업쿼크,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쿼크라고 읽어야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D라고 적어서 읽을 때는 다운쿼크 또는 아래쿼크라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지? 이 업쿼크랑 다운쿼크는 이미 벌써 우리가 양성자나 중성자 만들 때 이미 봤던 쿼크들이거든요. 맞죠? 이런 두 종류의 쿼크 말고도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버텀 해가지고 총 6종류의 쿼크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6종류의 쿼크들은 지금 현재 위아래로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모두 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전하. 그랬을 때 업쿼크, 참쿼크, 탑쿼크는요 모두 플러스 3분의 2 이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래에 있는 다운, 스트레인지, 버텀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요 뒤에 붙어 있는 2라고 하는 것은요, 2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을 하나 잡아놓은 거야. 아니, 기준을 하나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서 전자 하나가 이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을 때 업쿼크, 참쿼크, 탑쿼크는 거기에 3분의 2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다운, 스트레인지, 버텀은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았니?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그 옆에 보면은 경입자, 렙톤이 있어요. 그죠? 렙톤도 6개인데, 자, 전자가 있고요, 뮤온이 있고요, 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 전자, 뮤온, 타우에 중성미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3종류씩 있어요. 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해서 각각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니? 근데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전자, 뮤온, 타우의 전하량이 모두 다 마이너스 2인데, 알았니? 중성미자는 이름에도 중성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입자 중에 쿼크랑 렙톤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기본 입자들은요, 요 두 가지, 업쿼크랑 다운쿼크, 그 다음에 요 전자, 그죠? 요것들만 좀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재에 너무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사실 자세하게 나와도 문제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일단 좀 알아두고,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4가지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보면은 물질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물체 상호 간의 힘이 작용하여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현상을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의 기본을 이루는 4가지의 힘은 모두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상호작용 말 그대로 서로에게 작용하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알겠니? 이때 상호작용하는 4가지의 힘을 정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중력이고요. 첫 번째가 중력. 두 번째가 전자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한 핵력 또는 강한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약한 행력.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힘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 네 가지의 힘들이 과연 어떨 때 작용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알겠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예를 들어서 라지 m이라고 하는 물체랑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가 거리 r만큼을 떨어져 있을 때, 알겠니? 이때 둘 사이에서 힘 F는 K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이때 K 값은 지구의 뭐 중력을 계산한다 이러면은 K 대신에 상수값 G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두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인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거 많이 봤죠? 앞에 만유인력 할 때도 나왔었던 식이에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자기력은 뭐냐? 전자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N극, S극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이때 같은 극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척력이, 다른 극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맞지? 그런 힘들을 우리가 모두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Q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 Q2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서로 R만큼 떨어져 있으면요, 이때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알겠니?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할 거거든요. 알겠니? 위에서 봤던 중력의 공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질량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 아래는 전하량으로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공식보다 이 중력이나 전자력이 언제 작용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력은 뭘 가질 때? 질량을 가질 때. 그리고 전자기력은 뭘 가질 때? 전하를 가질 때. 라니? 이때 작용하는 힘들이에요. 그리고 중력과 전자기력은 서로 간의 거리가 무한대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핵력은 무엇이냐? 강한 핵력은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핵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핵자는 핵을 이루는 입자들이거든요. 원자, 핵. 그러니까 양성자 있죠, 중성자 있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뭐로 이루어지죠? 쿼크로 이루어지죠. 쿼크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표현해요. 생각해보면은 원자핵 내에 아주 좁은 공간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과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양성자끼리는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밀어내려고 할 텐데 어떻게 좁은 공간 내에 모여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들 사이에서 그 반발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자 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양성자나 중성자 내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업쿼크나 다운쿼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녀석들도 하나의 공간 내에 몰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강한 핵력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이 세 번째 강한 핵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약한 핵력 같은 경우에는요, 약한 핵력 같은 경우에는 핵 붕괴가 일어날 때 작용하는 힘이에요. 핵 붕괴. 그러니까 원자 핵이 깨질 때 작용하는 힘이 약한 핵력입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베타 붕괴가 있어요. 베타 붕괴. 이 베타 붕괴라고 하는 것은요, 베타라고 하는 입자가 바로 전자거든요. 알겠니? 베타가 전자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입자가 A라고 하는 원자핵이 깨져. 그래서 B로 바뀌어. 알았니? 그러면서 전자를 하나 딱 내놓을 때, 알았니? 이때를 우리가 이제 베타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핵의 붕괴가 딱 일어날 때, 핵의 붕괴가 일어날 때 전자가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을 베타 분계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무슨 힘이다? 약한 행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힘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의 힘들 중에서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각각 질량 또는 전하를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면서 거리가 무한대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강한 행력이나 약한 행력은 핵자 또는 핵 붕괴 시에만 작용하는 힘이고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강한 행력이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약한 힘은 중력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여기서는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힘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기본 입자, 쿼크랑 렙톤, 저런 입자들이 결과적으로 원자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원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때 이런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작용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쿼크나 렙톤 같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 직접적으로 힘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힘을 전달해주는 무언가가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겠니? 그게 바로 이제 매개체예요. 매개체. 알았어? 자, 우리 교재의 가장 아래쪽에는 그림으로 이제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표에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먼저 전자기력 보시면은요, 전자기력의 이제 매개체를 살펴볼 거야. 여기 매개체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전자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N극 S극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힘이 작용할 때 그 사이에서 힘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입자. 그 매개체가 바로 빛을 뜻하는 광자입니다. 알겠니? 광자. 됐어요? 광자는 뭐의 매개체다? 전자기력의 매개체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강한 행력. 제일 위에 있는 강한 행력 보세요. 강한 행력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글루온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글루온은 뭐의 매개체다? 강한 행력의 매개체다. 알겠니? 자, 그리고 양력 보세요. 약한 행력입니다. 약한 행력의 매개체는 뭐가 있어요? W 플러스 W 마이너스 또는 Z라고 적은 다음에 보손이라고 읽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W 보손, G 보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W 플러스 보손이 있고 W 마이너스 보손이 있고 그 다음에 G 보손이 있어요. 알겠어? 근데 그냥 하나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래서 그냥 W 보손, G 보손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자, 약한 행력의 매개체는 W 보손, G 보손. 됐습니까? 됐어? 거기까지 알아두면 돼.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중력의 매개체 보세요. 중력의 매개체는 뭐니? 중력자라고 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이제 매개체가 있다? 근데 봐. 여기서 이제 매개체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런 매개체들이 어떤 현상으로 어떤 그런 상호작용하는 힘들을 매개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니? 예를 들어서 앞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계속 물어봤었던 내용처럼 전자기력의 매개체는 뭐? 광자. 글루온의 매개체는 뭐? 글루온이 작용하는 상호작용은 뭐? 강한 행력. W 보손이나 G 보손이 작용하고 매개해주는 힘은 약한 행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중력의 매개체는 중력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상호작용을 할 때는 두 입자 간에 이런 힘을 매개해주는 무언가 또 다른 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그 입자의 종류가 무엇이며 어떤 힘의 매개체인가, 그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어?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갈까요? 앞으로 넘어가면은 아래쪽 그림 보세요. 이게 파이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복잡한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쉽게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의 그림은 쿼크와 쿼크 사이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 글루온이 작용하고 있지? 또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핵자라고 하는 게 양성자, 중성자, 쿼크가 있다 그랬잖니. 쿼크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강한 행력이 될 거고, 강한 행력의 매개체는 뭐가 돼야 돼? 글루온이 돼야 돼. 맞지? 그 옆에 보면은 전자와 전자가 있거든요. 맞죠? 전자와 전자가 있는데
전자와 전자는 서로 간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매개체로 광자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니? 오른쪽에 보면 중성미자가 있지? 근데 그 중성미자들은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도 않고요. 질량 자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강한 핵력 같은 경우에는 핵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양성자, 중성자, 쿼크 사이에서만 작용을 해. 그럼 중성미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약한 핵력이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보선, G보선이 작용하고 그 옆에 보면 전자와 전자 중성미자 사이에서도 역시 W보선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맞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왜 중력자는 안 나왔을까? 왜 중력자는 안 나왔을까? 바로 그 이유가 요 세 가지는요 발견이 됐습니다. 알겠어? 그럼으로써 상호작용하는 힘들은 결과적으로 매개 입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력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거야.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른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매개체가 있으니까 분명히 중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상의 매개체인 중력자를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지? 어찌됐건 이걸 외우기만 하면은 문제가 다 풀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봤었던 저런 세 가지의 기본 입자계 쿼크, 렙톤, 그리고 매개체와 그 다음에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런 힘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는 걸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통일장 이론입니다. 기본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형태와 상호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고요. 빅뱅 초기에는 네 가지의 힘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가 있었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힘이 하나씩 분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서 가장 먼저 분리된 것은 중력부터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이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이 가장 나중에 분리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통일장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온도, 에너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만일 통일장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네 가지의 힘이 처음 우주 초기에는 하나로 뭉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분 없이. 네 가지의 힘이. 근데 그 힘들이 점차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네 가지의 힘 중에 가장 먼저 톡 떨어져 나온 게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떨어져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후에 나머지 세 가지 힘들이 있죠? 그 세 가지 힘 중에서 그 다음에 분리된 게 강한 핵력.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분리된 힘이 바로 전자기력과 양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최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빅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시기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힘이 분리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우리가 빅뱅과 소립자의 세계 이 부분을 다루면서 1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단원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계속 이어서 2단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